옛날 아주 먼 옛날에 높은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선 깊은 산골짜기에 겨울이 유난히 길고 혹독하기로 소문난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 산짐승들조차 굴 밖으로 나오기를 꺼리는 그런 추운 날들이 이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당산나무 가지마다 눈꽃이 무겁게 피어나고 차가운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집집마다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어대면 사람들은 아랫목에 모여 앉아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긴 겨울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여 설촌이라 불렸는데 겨울이 오면 마을은 마치 구름 속에 갇힌 듯 고요하고 신비로운 정막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 설촌 마을의 가장 외진 곳 산자락이 시작되는 언덕배기에는 비바람에 색이 바랜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연화라는 이름의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고운 심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작은 집과 텃밭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으며 비록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넉넉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이면 마당에 눈을 쓸고 저녁이면 아궁기에 불을 지피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갔지만 해가 갈수록 겨울 추위는 매서워지고 쌀독의 바닥은 점점 더 자주 드러나 그녀의 시름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며칠째 쉬지 않고 내리던 눈이 잠시 멈추고 하늘이 희뿌옇게 열렸지만 바람은 여전히 칼날처럼 날카로워 옷깃을 아무리 여며도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화는 며칠 동안 땔감을 구하지 못해 냉골이 되어가는 방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결국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깊게 쌓인 눈을 헤치고 산을 오르는 일은 장정에게도 힘겨운 일이었지만 연화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마른 나뭇가지를 찾아 이리저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속은 정막강산이라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고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떨며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며 지게의 땔감을 반쯤 채웠을 무렵 연화의 눈에 저 멀리 눈밭 뒤에 쓰러져 있는 검은 물체가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 부러진 나무토막인가 싶어 지나치려 했으나 왠지 모를 기시감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낡고해진 무명옷을 입은 꼬부랑 할머니가 눈 속에 파묻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는데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어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지게를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언손을 잡고 흔들며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솜누비 저고리를 벗어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고는 앙상하게 마른 할머니를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눈길이었지만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연화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한 발 한 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할머니의 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거센 바람은 연화의 걸음을 자꾸만 뒤로 밀어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보라를 뚫으며 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을까지 내려오는 길은 평소보다 10배는 더 멀게 느껴졌고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워져 감각이 없을 지경이었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자신의 집마당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으로 할머니를 모신 연화는 서둘러 아궁이에 오늘 구해온 땔감을 모두 집어넣고 불을 지펴 방바닥을 따뜻하게 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아껴 때려던 땔감이었지만 지금은 눈앞에 쓰러진 할머니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아까운 줄도 모르고 장작을 계속해서 밀어 넣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훈훈해지자 연화는 쌀독을 열어보았는데 바닥에는 겨우 한 줌 남짓한 쌀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내일 먹을 끼니조차 없는 상황이었지만 연화는 그 귀한 쌀을 모두 씻어 솥에 앉히고 정성스럽게 흰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죽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꼬르륵거리는 자신의 배를 움켜쥐면서도 연화는 오직 할머니가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방바닥이 절절 끓을 정도로 뜨거워지고 고소한 죽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자 죽은 듯 누워있던 할머니가 으음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연화는 뛸 듯이 기뻐하며 뜨거운 죽을 후후 불어식힌 뒤 숟가락으로 떠서 할머니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기운이 없어 잘 삼키지 못하더니 따뜻한 죽이 뱃속으로 들어가자 조금씩 생기를 되찾으며 허겁지겁 그릇을 비웠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먹을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면서도 할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그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빈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연화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깊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형편도 넉넉지 않아 보이는데 생판 모르는 늙은이를 살리겠다고 귀한 쌀과 땔감을 다 써버리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할머니의 물음에 연화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쌀과 나무는 다시 구하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제 부모님께서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따뜻한 아랫목과 죽 한 그릇 대접할 수 있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대답을 들은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눈매로 연화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겉모습의 초라함과는 달리 마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이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며 세상이 떠나갈 듯 바람소리가 요란했지만 연화의 작은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에게 가장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드리고 자신은 문가 쪽 찬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는데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편안하게 숨소리를 내며 주무시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화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찌나 생생하고 포근하던지 깨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에 스며들 때쯤 연화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 보니 할머니는 이미 보찜을 챙겨 메고 떠날 채비를 마치고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연화가 놀라 벌떡 일어나며 할머니 몸도 아직 성치 않으신데 벌써 가시려고요. 눈도 많이 쌓였는데 조금 더 쉬었다 가세요. 라고 말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 갈 길은 내가 잘 아니 걱정 말거라. 내 덕분에 얼어 죽을 뻔한 목숨을 건졌으니 내 이 은혜를 잊지 않으마.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품속을 뒤적거리더니 아주 작고 낡은 검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 주머니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허름한 천조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어리둥절하여 주머니를 내려다보자 할머니는 평소에 쉰 목소리가 아닌 아주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 안에는 씨앗 하나가 들어있다. 이것은 그냥 심어서는 안 되고 네가 살면서 가장 춥고 배고프며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땅에 심어야 한다. 명심하거라. 배부르고 등 따스할 때가 아니라 절박함이 뼈에 사무칠 때 심어야만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연화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여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를 소중히 받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연화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는 지팡이를 짚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연화가 서둘러 신발을 신고 뒤따라 나갔을 때는 이미 할머니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 위에는 할머니가 걸어나간 발자국조차 남지 않았고 오직 하얀 눈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새벽 안개처럼 호련히 사라진 할머니를 보며 연화는 자신이 꿈을 꾼 것인가 싶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지만 손바닥 위에는 여전히 검은 주머니가 따뜻한 온기를 머금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그 주머니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는 연화의 엄마음을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와 호롱불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손톱만큼 작고 까만 씨앗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은은한 붉은 빛이 감도는 것이 예사로운 물건이 아님을 짐작게 했습니다. 가장 춥고 배고플 때 심으라니 연화는 할머니의 말을 되뇌며 씨앗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 품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쌀독은 비었고 땔감도 다 떨어졌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든든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작은 씨앗이 자신을 지켜줄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연화는 빈 쌀독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기운을 차려 오늘 하루를 살아낼 다짐을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마을의 아침이 밝아왔지만 연화의 집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함은 곧 깨질 운명이었습니다. 마을 아래쪽 기와집에 사는 욕심쟁이 최 영감이 며칠 전부터 연화의 집터를 탐내며 수상한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연화는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영감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곳간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된 사람이었고 그의 탐욕스러운 눈길은 이제 의지할 곳 없는 연화의 낡은 초가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상월 마을의 평화로움 뒤에는 검은 먹구름 같은 불행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지만 순박한 연화는 그저 품속의 씨앗을 만지작거리며 다가올 시련을 알지 못한 채 눈을 치우러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연화가 마당의 눈을 빗자루로 쓸어내리는 동안 마을 우물가에는 벌써 아낙네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춥고 긴 겨울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단순한 잡담이 아니었습니다. 들었어 최 영감이 기어이 연환의 집을 차지하려고 문서를 조작하고 있다던데. 아유, 불쌍해서 어쩌나. 그 착한 것이 부모 잃고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집까지 뺏기게 생겼으니. 아낙네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연화의 귀에 닿을 듯 말듯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빗자루질 소리에 묻혀 그 불길한 소식을 듣지 못했고 하늘에서는 또다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씩 떨어지며 마을의 비밀을 덮으려는 듯 소리 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바람이 거세지자 연화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아침에 사라진 할머니가 무사히 길을 가고 계실지 걱정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부디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이셔야 할 텐데 연화의 착한 마음씨는 자신의 닥쳐올 불행보다 남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집의 기둥은 바람에 삐걱거리고 뚫어진 창호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어왔지만 연화는 이 집이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성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낡은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힘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그리고 그 힘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품속의 작은 씨앗뿐임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홀로 선 연화의 모습은 애처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겠다는 의지는 그 어떤 추위에도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가혹한 시험을 통해 사람을 단련시키는 법이니 연화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그녀가 가진 인내와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연화는 할머니가 남긴 그 신비한 씨앗의 의미를 깨닫고 닥쳐오는 탐욕의 손길로부터
자신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겨울의 해는 짧아 어느새 상으림자가 길게 마을을 덮기 시작했고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연환의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땔감도 쌀도 모두 할머니를 위해 써버린 탓에 연환은 오늘 밤을 춥고 배고픈 채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언손을 호호 불며 연환은 문득 할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춥고 배고플 때, 지금이 바로 그때일까 생각했지만 연환은 고개를 젖혔습니다. 아직은 견딜 수 있다고, 내일은 어떻게든 방법이 생길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깊어가는 겨울밤의 어둠 속으로 조용히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내리고 설촌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화가 간밤에 추위에 떨며 겨우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을의 고요를 깨뜨리는 거친 고함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나 바람 소리만이 들리던 평화로운 연화의 집 앞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듯 시끄러웠습니다. 연화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둘러 옷매무새를 다듬고 밖으로 나갔는데 대문 앞에는 마을에서 행세 좀 한다는 최영감댁의 하인들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중 우두머리 격인 마름이 연화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흉흉한지 연화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봐 연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잠꼬대냐? 냉큼 나와서 내 말을 잘 들어라. 마름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시기에 이렇게 소란을 피우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마름은 코웃음을 치며 품속에서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를 꺼내 연화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잘못.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 아비가 잘못한 게지. 여기 이 문서를 보아라. 내 아비가 우리 최 영감님께 쌀 300석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았다는 차용증이다. 연화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평생 남에게 빚을 지는 것을 수치로 여기며 정직하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빌린 것은 반드시 갚는 성품이었기에 쌀 300석이라는 엄청난 빚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빚 한 푼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 문서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연화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외쳤지만 마름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종이를 다시 품에 넣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거짓말이라고 대드느냐. 관에 고발하기 전에 조용히 집을 비우는 게 좋을 것이다. 최 영감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빚 대신 이 집터로 퉁치겠다고 하셨으니 고마운 줄 알아야지. 마름과 하인들은 연화의 대답은 듣지도 않겠다는 듯 마당에 쌓여있던 장독 뚜껑을 발로 차고 울타리를 흔들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주겠다. 사흘 안에 짐 싸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끌어낼 테니 그리하라. 마름은 마지막으로 침을 퇴뱉고는 하인들을 이끌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것처럼 어수선했고 연화는 멍하니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힘없는 처녀 혼자서 저 거친 사내들을 상대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소란은 삽시간에 작은 설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겨울이라 밭일이 없어 집 안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우물가나 담장 너머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나 최 영감이 기어이 연환의 집을 뺏으려나 보네. 저런 천벌을 받을 위인을 보았나. 멀쩡한 처자에게 빚을 뒤집어 씌우다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연화의 사정을 딱하게 여겼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최 영감에게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 영감은 마을의 논과 밭 대부분을 소유한 지주였고 그의 눈밖에 났다가는 당장 내년 농사를 지을 땅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동정은 그저 겁먹은 속삭임으로 맴돌 뿐 연화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마을 아래쪽 기와집 사랑방에 앉아있던 최 영감은 하인들의 보고를 받고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곰방대를 입에 물고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암 그래야지. 그 자리가 명당이라는 풍수쟁이의 말을 들은 지가 언젠데 이제야 내 손에 들어오게 생겼구나. 최 영감은 연화의 아버지가 빚을 졌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이 중요했고 힘없는 고아 처녀 하나 쫓아내는 일쯤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어 이미 가진 수많은 재물로도 모자라 가난한 이웃의 작은 보금자리까지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연화는 차가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도 굶은 채 울다 지쳐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먹을 것을 챙길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놀라 나가보니 바로 옆집에 사는 박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지혜로운 분으로 평소 연화를 친손녀처럼 아껴주던 분이었습니다. 연화는 반가움과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와 영감님 하고 부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박 영감은 연화의 어깨를 토닥이며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툇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구운 고구마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좀 들게나. 하루 종일 굶었을 텐데. 박 영감이 내미는 고구마를 받아들고 연화는 흐느꼈습니다. 박 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내 말을 잘 듣거라. 최 영감이 내세운 그 차용증은 가짜가 분명하다. 내 너희 아버지를 평생 지켜보았는데 빚을 질 사람이 아니지. 하지만 최 영감은 관아의 이방과도 결탁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을 게다. 연화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박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집은 부모님의 영혼이 깃든 곳입니다. 절대로 내어줄 수 없어요. 박 영감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연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다 알아.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당장은 몸을 피하는 게 상책일 수도 있어. 하지만 최 영감의 욕심이 저리 크니 분명 하늘이 보고 있을 게다. 지금은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섣불리 맞서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잘 지키며 때를 기다려야 한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고작 이 고구마 몇 개와 말뿐이라 미안하구나. 박 영감의 목소리에는 무력감과 미안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박 영감이 돌아가고 난 뒤 연화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박 영감이 주고 간 따뜻한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고 벽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마치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부모님의 위패가 모셔진 윗목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섭고 힘이 듭니다. 그녀의 물음에 대답하는 것은 오직 덜컹거리는 문풍지 소리뿐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연화를 등진 것 같은 고립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문득 연화의 머릿속에 어제 할머니가 주고 간 검은 주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주머니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가장 춥고 배고프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일까 집을 뺏기게 생겼고 먹을 것도 없으며 도와줄 사람도 없다. 하지만 연화는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사흘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최 영감에게 집을 뺏기기 전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는 오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씨앗을 다시 소중히 갈무리하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 씨앗은 마지막 보루였기에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최후의 순간을 위해 아껴두어야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발은 다시 굵어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연화의 슬픔을 위로하듯 혹은 앞으로 닥칠 시련을 예고하듯 거세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최 영감의 집에서는 하인들이 술판을 벌이며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바람결에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연화의 비참함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불안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최 영감의 하인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봐 자고 나면 이 집이 사라져 있을까봐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최 영감의 하인들이 다시 찾아와 울타리를 부수고 마당의 오물을 투척하며 연화를 괴롭혔습니다. 내일 모레까지다 짐 안 싸면 몽둥이 찜질을 당할 줄 알아라. 그들의 협박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나와 부서진 울타리를 고치려 했지만 얼어붙은 땅과 나무는 그녀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손등은 터져 피가 맺혔고 얼굴은 찬바람에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최 영감의 하인들이 무서워 누구도 연화를 도와주러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이틀째 밤 연화는 쌀독을 박박 긁어 겨우죽 한 그릇을 끓여 먹었습니다. 이제 정말 남은 식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땔감도 바닥을 드러내어 방은 냉골이 되어갔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공포가 삼중으로 연화를 조여왔습니다. 최 영감은 사람을 시켜 연화가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못하게 마을 입구를 감시하게 했고 연화는 꼼짝없이 도가내든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건 아닐까? 아니면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죽게 될까? 연화의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영감의 말대로 관에 호소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관아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한 데다 이미 최 영감의 손이 닿아 있다는 말에 희망을 접었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힘이 있는 자의 편인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왜 저만 남겨두고 가셨어요? 차라리 저도 데려가 주시지. 연화는 소리 죽여 울며 차가운 방바닥을 긁었습니다. 눈물조차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 연화의 생명력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최 영감은 따뜻한 비단 이불 속에서 내일 모레면 연화의 집터를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별장을 지을 계획을 세우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겪고 있을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땅이 늘어난다는 사실만이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자에게는 타인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이 태어나고 극한의 절망 속에서 기적이 싹 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화의 품속에 있는 그 작고 검은 씨앗이 최 영감의 오만함을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날씨는 전날보다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기온은 뚝 떨어져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최의 영감은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안으로 그 계집이 나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 일찍 밀어버려라.
집을 부숴서라도 내쫓아 최 영감의 명령은 잔인하고 단호했습니다. 하인들은 도끼와 망치를 챙겨들고 내일의 거사를 준비하며 낄낄거렸습니다. 마을 전체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내일 아침 무슨 사단이 날지 몰라 두려워하며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해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방 안의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입김이 허공에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연화는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저 문이 부서지고 자신은 눈밭으로 내동댕이 쳐질 것입니다. 갈 곳도 먹을 것도 지켜줄 사람도 없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품속의 주머니가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심장처럼 쿵쿵 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연화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가장 춥고 배고프고 희망이 없을 때, 지금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연화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기어가 괭이를 찾아들고 눈 덮인 마당 한 구석 아궁이, 옆에 흙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연화의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뜨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언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꽝꽝 얼어붙은 땅은 괭이질을 튕겨냈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고 내리찍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 괭이 자루를 적셨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작은 구덩이가 만들어지자 연화는 주머니에서 그 검은 씨앗을 꺼냈습니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도 붉은 빛을 띠며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디 기적을 보여주세요. 연화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씨앗을 구덩이에 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나자 연화는 끈이 끊어진 인형처럼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흙을 덮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눈이 계속해서 내려 그녀의 몸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연화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체념 때문이었을까요? 설촌 마을의 가장 추운 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연화는 눈 속에 파묻혀 갔습니다. 하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생명의 기운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 차가운 눈밭 아래, 얼어붙은 대지, 깊은 곳에서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물이 스며든 흙 속에서 그 작고 검은 씨앗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용처럼 꿈틀거리며 붉은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은 단순히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 대지에 차가운 냉기를 빨아들이고 그 자리에 뜨거운 생명의 열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돌덩이처럼 단단했던 흙입자들이 씨앗이 뿜어내는 온기에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씨앗은 그 틈을 타 힘차게 뿌리를 내리며 땅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외침이었으며 죽음과도 같은 겨울에 맞서는 생명의 당당한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땅속에서 시작된 진동은 미세하게 지면으로 전해졌지만 눈보라 소리에 묻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씨앗의 성장은 멈추지 않고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뿌리는 순식간에 마당 전체로 뻗어나가며 얼어붙은 땅을 데웠고 그 열기는 위로 솟구쳐 올라 두껍게 쌓인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쓰러져 있는 아궁이 옆 흙바닥에서
갑자기 푸른 새싹 하나가 톡하고 튀어나오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굵은 줄기로 변해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랐습니다. 줄기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유연하게 꼬이며 자라났고 가지들은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잎을 피워냈습니다. 겨울밤의 어둠 속에서 나무는 자체적으로 은은한 황금빛 광채를 발산하며 연화의 낡은 초가집을 신비로운 빛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불과 몇십 경 만에 나무는 지붕을 덮을 만큼 거대하게 자라났고 앙상했던 가지에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싱그러운 초록색 잎들이 무성하게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잎들 사이사이로 주먹만한 크기의 붉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시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홍시와는 달랐습니다. 껍질이 마치 보석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달콤하고 향긋한 내음은 순식간에 마당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갈 기세였습니다.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실로 대단하여 연환의 집마당에 쌓여있던 눈은 순식간에 물이 되어 증발해버렸고 집 주변은 마치 봄날처럼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자 차가운 눈 위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연화의 몸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혈관이 녹으며 피가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했고 창백했던 볼에는 발그레한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깊은 단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연히 저승에 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이 포근한 공기와 코끝을 간지럽히는 달콤한 향기는 지옥 같은 현실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결국 얼어 죽어 하늘나라에 왔구나. 부모님이 계신 곳이라 이렇게 따뜻한가 보다. 연화는 몽롱한 정신으로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본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분명 자신이 살던 낡은 초가집 마당이었습니다. 부서진 울타리와 그을린 아궁이, 자국이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대한 나무만이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집채만한 크기의 나무가 황금빛 아우라를 뿜어내며 서 있었고 그 가지에는 탐스러운 붉은 홍시들이 별처럼 매달려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의 굵은 기둥을 만져보았습니다. 나무 껍질은 거칠지 않고 비단처럼 부드러웠으며 손바닥을 대자마자 뜨끈한 온기가 전해져와 온몸을 전율케 했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설마 그 작은 씨앗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이런 거목이 되었단 말인가? 연화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나무의 가장 낮은 가지 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팔처럼 스르르 내려오더니 연화의 눈앞에 잘 익은 홍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홍시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붉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연화는 홀린 듯이 손을 뻗어 그 홍시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에 쥐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며칠을 굶은 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홍시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은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꿀보다 달콤하고 눈보다 부드러운 과육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확 솟아올랐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한 입 두 입 먹을수록 연화의 몸에서는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며칠간 앓았던 감기 기운도 흔적 없이 날아갔습니다. 마치 장수가 된 듯 힘이 불끈 솟아올랐고 머릿속은 맑은 하늘처럼 개운해졌습니다. 홍시 하나를 다 먹고 나자 연화는 자신이 언제 아팠냐는 듯 벌떡 일어나
마당을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기운을 차렸습니다. 연화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나무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군요. 나무는 연화의 포옹에 화답하듯 가지를 부드럽게 흔들며 잎사귀 부딪히는 소리로 노래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맑은 풍경 소리처럼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도 어느새 멈추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며 둥근 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을 받은 홍시나무는 더욱 신비롭게 빛났고 연화의 집 주변만 눈이 모두 녹아 흙이 드러난 모습은 하얀 설원 위에 초록색 섬처럼 기이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나무가 뿜어내는 열기 덕분에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아도 방 안은 찜질방처럼 후끈거렸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새 눈이 엄청나게 왔어야 하는데 마을의 공기가 평소와 달리 훈훈하고 어디선가 향긋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꽃냄새 같기도 하고 과일 냄새 같기도 한데 마을 사람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은 바로 산비탈에 있는 연환의 집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는데 오직 연환의 집 주변만 눈이 깨끗이 녹아 있었고 지붕 위로 거대한 초록색 나무가 우뚝 솟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옆집의 박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간밤의 추위에 잘못되지 않았을까 걱정되어 새벽같이 눈길을 헤치고 올라온 참이었습니다. 박영감은 연환의 집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병교인가? 아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박영감의 눈앞에는 한겨울의 푸른 잎을 자랑하며 붉은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거대한 나무가 서 있었고 마당은 물기 하나 없이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연화가 건강한 모습으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네가 살아 있었구나. 아니, 대체 이 나무는 무엇이냐? 박영감의 떨리는 목소리에 연화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영감님 오셨어요. 이것 좀 보세요. 할머니가 주신 씨앗이 밤새 이렇게 자랐어요. 연화는 박영감의 손을 잡고 나무 아래로 이끌었습니다. 박영감은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후끈한 열기에 겉옷을 벗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런 기이한 일은 처음 보는구나. 이건 필시 하늘이 너의 착한 마음을 굽어살펴 내리신 복이다. 도깨비 장난이 아니라면 어찌 하룻밤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박영감의 놀란 소리를 듣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연환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울타리 너머로 목을 길게 빼고 구경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나무야? 감나무 같기도 한데 저렇게 큰 감나무가 어디 있어? 저 붉은 것 좀 봐.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네. 아니, 집 주변만 눈이 다 녹았어. 여기 서 있는데도 땀이 날 지경이야.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웅성거리며 쉽사리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서 풍기는 달콤한 향기는 그들의 발길을 붙잡아두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두가 배고픈 겨울이었기에 그 향기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연화는 망설이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나무에게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이 홍시를 나누어 주어도 될까요? 그러자 나무가 가지를 흔들며 홍시 몇 개를 툭툭 떨어뜨렸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떨어진 홍시를 주워 담아 울타리 쪽으로 갔습니다. 어르신들 추운데 밖에서 떨지 마시고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연화가 건넨 홍시를 제일 먼저 받아든 사람은 평소 먹성이 좋은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의심쩍은 눈초리로 홍시를 보다가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는데 순간 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의학이, 이 맛은 돌쇠가 비명을 지르자 사람들이 놀라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곧바로 남은 홍시를 입에 털어넣으며 춤을 추듯 소리쳤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리고 몸이 뜨거워져 힘이 솟는다고. 돌쇠가 옷고름을 풀어헤치며 얼굴이 벌개져서 날뛰자 다른 사람들도 앞다투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도 좀 줘봐. 나도. 연화는 신이 나서 나무 아래 떨어진 홍시들을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홍시를 먹은 사람들은 모두 돌쇠처럼 탄성을 지르며 추위를 잊고 행복해했습니다. 알터니가 났고 굽은 허리가 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연화의 집 앞은 순식간에 마을 잔칫집처럼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한편 이 소란스러운 소식은 곧바로 최영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랫목에서 늦잠을 자고 일어난 최영감에게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연화네. 집에 괴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최영감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 계집이 목이라도 맸더냐? 하인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집 마당에 하룻밤 사이에 집채만한 나무가 솟아났는데 그 나무에서 불덩이 같은 열기가 나와 눈이 다 녹고 거기 달린 감을 먹으면 늙은이도 회춘을 한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갔습니다. 최영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뭐라 하룻밤 사이에 자란 나무 회춘을 해.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땅을 뺏으려던 계획보다 더 큰 욕심이 꿈틀거렸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나무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천하의 보물이 분명했습니다. 그 나무만 있으면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임금님께 진상하여 벼슬자리 하나 얻는 것도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영감은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당장 가마를 대령해라. 그리고 놈들을 다 불러 모아라. 도끼와 톱도 챙겨라. 최영감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욕심에 찬 눈빛은 이미 연화의 집이 아니라 그 신비한 나무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어차피 내 땅이니 그 위에 난 나무도 당연히 내 것이지. 최영감은 억지 논리를 내세우며 입맛을 다시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 영감의 기세에 눌려 서둘러 무기를 챙겨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연환에 집 쪽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의 기적은 이제 곧 탐욕스러운 폭력과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연환은 마을 사람들과 홍시를 나누며 잠시나마 최영감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박영감만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마을 입구 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최영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야. 소문이 이리 났으니 더더욱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텐데. 박영감의 걱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최영감의 가마와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잔치 분위기였던 연환에 집 앞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감의 가마가 연환의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최영감이 거만하게 내렸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우뚝 솟은 홍시나무를 보자마자 입을 떡 벌리고 다물지 못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신비로운 자태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과 탐스러운 열매들은 최영감의 탐욕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땅을 쿵쿵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남의 땅에서 뭣들 하는 짓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의 고함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연화는 나무 앞을 막아서며 두려움에 떨면서도 최 영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연화를 무시하고 나무만을 바라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참으로 기묘한 물건이로구나. 내 이 터가 명당이라 하였는데 이런 보물이 숨겨져 있었을 줄이야. 그는 마치 자신의 물건인 양나무를 평가하듯 또 훑어보았습니다. 연화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 나무는 제 것입니다. 제가 심었고 제 마당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최 영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것, 이 땅이 누구 땅인데 내 것이라 하느냐. 빚 대신 받은 내 땅이니 이 위에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도 다 내 것이다. 최 영감은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계집을 끌어내고 나무 주변에 울타리를 쳐라.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해. 하인들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연화에게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도 겁에 질려 나서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뒷걸음질 치다 나무 기둥에 등이 닿았습니다. 나무가 마치 연화를 보호하려는 듯 등 뒤에서 따뜻한 열기를 뿜어내며 운궁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초에 영감과 하인들에게는 그 경고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신비한 나무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나무의 잎사귀들이 바람도 없는 날씨에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영감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연화를 향해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두 눈을 질끈 감았고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하늘이 노한 듯 혹은 땅이 뒤집히는 듯한 웅장한 소리가 나무 기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우웅 하는 소리는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종이 울리는 것처럼 대기를 진동시켰고 달려들던 하인들의 발걸음을 강제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나무의 가지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사방으로 뻗은 나뭇가지 끝에서 눈부신 붉은 광채가 뿜어져 나와 하인들의 눈을 멀게 할 기세로 번쩍였습니다. 하인들은 눈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고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기이한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 주변을 감싸고 있던 따뜻하고 훈훈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연화에게는 여전히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게 느껴지는 그 기운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고 다가오는 최 영감과 하인들에게는 마치 불지옥의 뜨거운 열기처럼 작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 뜨거워. 이게 뭐야? 가장 앞장섰던 하인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몽둥이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의 손은 화상을 입은 듯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무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열기는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주었고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서로 엉키고 넘어지며 마당 밖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불벽에 가로막힌 불나방 떼와 같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영감은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 고작 나무 한 그루가 무서워서 도망을 쳐 내가 직접 베어버리겠다. 최 영감은 하인이 떨어뜨리고 간 도끼를 집어들고 씩씩거리며 나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는 이 기이한 현상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힘과 권위로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자였습니다. 내 땅에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감히 주인을 거역해 최 영감이 도끼를 높이 치켜들고 나무의 굵은 줄기를 내려 찍으려는 순간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던 가장 크고 붉은 홍시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마치 조준이라도 한 듯 정확하게 최영감의 정수리를 향해서 말입니다. 퍽하는 둔탁하고도 찰진 소리와 함께 잘 익은 홍시가 최영감의 머리 위에서 터졌습니다. 끈적하고 붉은 과육이 최영감의 얼굴을 뒤덮었고 갓갓과 도포자락으로 붉은 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최영감은 앞이 보이지 않아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내 눈, 이게 뭐야 피냐?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냐? 홍시의 붉은색을 피로 착각한 최영감은 공포에 질려 발광했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응징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지들이 흔들릴 때마다 잘 익은 홍시들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선물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자를 향한 폭격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홍시가 최영감의 머리와 어깨 등으로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홍시들은 으깨져 마당을 미끄러운 진흙탕처럼 만들었고 최효 영감은 중심을 잃고 쿵하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비단옷은 붉은 홍시 범벅이 되어 엉망진창이 되었고 뜨거운 열기 때문에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냄비 위의 개구리처럼 펄쩍펄쩍 뛰며 마당을 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을에서 가장 점잖고 위험 있던 부자가 아니라 마치 붉은 칠을 하고 구판을 벌이는 광대나 술 취한 도깨비처럼 우스꽝스럽고 흉측했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는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킥킥거리는 소리였지만 곧이어 와하하 하는 통쾌한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최영감의 서슬에 눌려 기 한 번 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가 홍시 범벅이 되어 뒹구는 꼴을 보며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낀 것입니다. 저것 좀 보게. 욕심 부리더니 꼴 좋다. 도깨비가 따로 없네. 홍시 귀신이 붙었나 봐. 사람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는 최영감에게는 도끼날보다 더 날카로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나무 아래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박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뒹굴고 있는 최영감과 두려움에 떠는 하인들을 향해 엄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최영감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보게나. 이 나무는 하늘이 내린 물건일세. 자네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닿자 불처럼 뜨거워지고 연화가 만지면 봄바람처럼 따뜻하지 않은가. 땅 문서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이 나무의 주인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야. 그런데도 억지를 부려 천벌을 자초하려 하는가. 박영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크고 위험이 서려 있어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박영감은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빚이라고 우기던 그 문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가짜인 줄 알고 있었네. 하지만 무서워서 말을 못했을 뿐이지. 헌데 보게나. 말 못하는 나무조차 자네의 거짓을 알고 이렇게 놓아여 매를 드는데 자네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저 붉은 홍시가 자네에게는 피눈물로 보이지 않는가 말이야. 박영감의 일갈에 마을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연화 아버지가 빚질 뿐이 아닙니다. 당장 물러가시오. 천벌받기 싫으면. 사람들의 함성은 하나로 모여 거대한 파도처럼 최영감을 압박했습니다. 홍시 범벅이 된 최영감은 멍하니 박영감과 마을 사람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콧방귀도 뀌지 않았을 소장농들이 자기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나무의 살기였습니다. 나무가 마치 살아있는 거인처럼 자신을 내려다보며 당장이라도 뿌리로 자신을 올가맬 것 같은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뜨거운 열기는 점점 더 거세져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최영감은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더 고집을 부렸다가는 정말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겠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의 탐욕을 집어삼켰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도깨비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어. 최 영감은 비틀거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홍씨 때문에 미끄러워 몇 번이나 다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하인들이 도망친 쪽으로 기어가다시피 도망쳤습니다. 거기 서지 않고 뭐 하느냐. 나를 부축해라 이놈들아. 최 영감의 비명 섞인 고함 소리가 멀어지자 하인들도 허둥지둥 주인을 챙겨 꽁무니를 뺐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길 위에는 붉은 홍시 자국만이 점점이 남아 그들의 부끄러운 패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 일당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연환의 집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가지를 부드럽게 흔들며 온화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고 살인적이었던 열기도 기분 좋은 훈기로 바뀌었습니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화는 나무를 향해 그리고 박 영감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화야, 네가 이겼어. 아이고.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아낙네들은 연화를 일으켜 세워 흙을 털어주었고 사내들은 마당에 널브러진 홍시 잔해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해조차도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를 풍겨치우는 내내 사람들의 입계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 귀한 홍시가 땅에 떨어져 아깝긴 하지만 덕분에 나쁜 놈을 쫓아냈으니 액땜 한번 거하게 했다고 칩시다. 그 말에 모두가 껄껄 웃었습니다. 박 영감은 연화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연화야.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게다. 저 나무가 너를 지키고 있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너를 지킬 테니 말이다. 연화는 박 영감의 주름진 손을 맞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영감님 덕분이에요. 영감님이 나서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꼼짝없이 당했을 거예요. 박 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다. 다 내 착한 심성이 씨앗을 틔운 덕분이지. 이 나무는 내 마음의 거울이다. 네가 맑고 따뜻하니 나무도 그리 자란 게야. 소동이 가라앉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 싸리며 반찬을 챙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며칠을 굶었다는데 우리끼리만 배부를 수 있나. 이 집이 이렇게 따뜻한데 오늘 여기서 잔치를 벌입시다. 사람들은 각자 형편 닿는 대로 음식을 가져와 연화의 마당에 멍석을 깔고 상을 차렸습니다. 연화의 홍시나무 아래 한겨울의 기적 같은 야외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밖은 여전히 설산에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나무의 보호막 안은 훈훈하기 그지없어 겉옷을 벗고 놀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나무에서 가장 예쁜 홍시들을 따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대접했습니다. 이거 드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제가 받은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홍시를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홍시를 입에 물고 나무 주변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막걸리 한 사발에 홍시 안주를 곁들이며 흥겨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우리 마을에 복덩이가 들어왔네. 장구 소리는 없었지만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 어떤 악기보다 흥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자 홍시나무는 또 다른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황금빛과 홍시의 붉은 빛이 어우러져
마치 거대한 등불처럼 마을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멀리서 보면 설촌 마을 산자락에 둥근 보름달이 하나 더 뜬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눈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까지도 환하게 걷어내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빛 아래에서 밤이 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지난 겨울에 힘들었던 이야기, 서로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은 더욱 단단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사람들의 시중을 들었지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왁자지껄한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솥에 물을 끓이며 잠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 가득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위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거대한 홍시나무.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뺨에 닿는 따뜻한 공기가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산 넘어 어딘가에 계실 할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신가요? 이 씨앗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웃게 만들었어요. 잔치의 열기가 조금 식어갈 무렵 박 영감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이리 와서 좀 앉아라. 너도 이제 좀 쉬어야지. 연화가 쑥스러운 듯 자리에 앉자 마을 이장님이 헛기침을 하며 일어섰습니다. 자, 다들 조용히 좀 해보게. 내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하나 하겠네. 사람들이 조용해지자 이장님은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영감이 억지로 뺏으려던 이 땅과 집, 그리고 저 신비한 나무까지 모두 연화의 것임을 우리 마을 전체가 증인으로서 선포하네. 앞으로 누구든 이 집에 해를 끼치려 한다면 우리 마을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니. 그리 알게 이장님의 선언에 사람들은 환호성과 박수로 동의를 표했습니다. 연화는 감격하여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이웃들이 있었고 기적을 보여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환의 집마당은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무가 뿜어내는 온기에 기대어 혹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추운 겨울밤을 가장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최 영감이 흘리고 간 붉은 홍시 자국은 어느새 사람들의 발자국에 지워져 흙으로 돌아갔고 그 자리에는 대신 끈끈한 정과 웃음이 채워졌습니다. 밤이 아주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마당에 고요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연화는 뒷정리를 마치고 나무 아래 섰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며 연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나무 기둥에 귀를 대보니 마치 심장이 뛰는 듯한 규칙적인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콩닥콩닥. 그것은 나무의 맥박이자 대지의 맥박이었고 동시에 연화 자신의 생명력이기도 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연화가 속삭이자 나무는 잎사귀 하나를 떨구어 연화의 어깨 위에 살포시 올려주었습니다. 마치 이제 안심해라고 말하는 듯한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연화는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냉골이었던 방바닥은 나무의 뿌리가 지나가는 듯 뜨끈뜨끈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들어오는 나무의 빛 덕분에 방 안은 촛불을 켠 듯 아늑했습니다. 연화는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춥고 배고픈 날 심었던 그 작은 씨앗이 이렇게 커다란 행복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시련은 끝났고 이제 그녀 앞에는 따뜻하고 배부른 날들만이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스르르 눈이 감기며 연화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설촌 마을에 밤바람도 오늘만큼은 연화의 집을 비껴가며 부드럽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하듯 최 영감이 쫓겨나고 난 뒤 설촌 마을에는 전례 없는 평화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여전히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공기 중에 감도는 기운은 어제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 대신 마치 어머니의 품속 같은 부드럽고 훈훈한 바람이 마을 어귀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 따뜻한 기운의 진원지는 단연 산자락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연환에 집 그리고 그 마당을 가득 채운 신비로운 홍시나무였습니다. 밤새 나무는 더욱 짙은 붉은 빛을 띠게 되었고 가지마다 매달린 홍시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이며 마을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추위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떨며 나왔겠지만 이제는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치고도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뿜어내는 온기가 집 안팎을 데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나무에게 허리를 숙여 아침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나무님, 밤새 편안하셨는지요? 덕분에 저도 마을 분들도 아주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가지를 살랑거리며 잎사귀에 맺힌 아침 이슬을 연화의 손등에 톡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마치 나도 잘 잤다 라고 대답하는 듯한 그 다정한 몸짓의 연화는 빙글의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은 이른 아침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을 건너 아랫마을 사람들부터 고개 넘어 먼 동네 사람들까지 도깨비초에 영감을 혼내준 신비한 나무를 구경하기 위해 줄을 지어 설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찾아왔던 사람들도 막상 나무 아래에 서서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연화가 건네는 달콤한 홍시를 한 입 맛보고 나면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맛은 난생 처음이야. 꽁꽁 얼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아. 사람들은 홍시를 먹으며 각자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와 슬픔을 치유받았고 연화의 집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갔습니다. 연화는 찾아오는 손님 누구 하나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열린 홍시는 아무리 따도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가 맺혔기에 연화의 곳간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욕심을 부려 홍시를 팔거나 감추지 않고 오직 배고프고 힘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이 드시고 기운 내세요. 이 나무는 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연화의 겸손하고 고운 마음씨는 홍시의 단맛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홍시 아가씨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흉흉했던 민심은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전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감의 몰락은 마을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홍시 세례를 받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최영감은 그 길로 병석에 누워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몸에 난 상처보다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수치심과 그 신비한 나무가 자신을 거부했다는 공포심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밤중에 몰래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욕심으로 쌓아 올린 그의 위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주인 없는 그의 기와집은 텅 비어 을씨년스럽게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며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평범하지만 귀중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영감이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의논하여 그가 독차지하고 있던 논과 밭을 형편이 어려운 소장농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경작하게 했습니다. 지주에게 바치던 과도한 소장료가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연화의 홍시나무가 가져다준 기적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해결해 준 것을 넘어 마을의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설촌 마을은 이제 눈이 많이 오는 추운 마을이 아니라 인심 좋고 살기 좋은 홍시마을로 불리며 인근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박영감은 매일 아침 연환의 집으로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마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옛날에 마음씨 착한 처녀가 살았는데 말이야로 시작되는 연화의 이야기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골 메뉴였습니다. 아이들은 홍시를 오물거리며 박영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화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영감의 굽었던 허리도 홍시 덕분인지 많이 펴졌고 그의 얼굴에는 저승꽃 대신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올 줄은 몰랐네. 다 우리 연화 덕분이야. 겨울이 깊어갈수록 나무의 위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아무리 큰 눈보라가 몰아쳐도 연화의 집 방형 심리 안에는 눈이 쌓이지 않고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겨울철 땔감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동상에 걸리거나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겠지만 그해 겨울 설촌 마을에는 아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홍씨가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기침하던 노인들도 홍씨 달인 물을 마시고 거뜬히 일어났고 산모들은 젖이 잘 돌아 포동포동한 아기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듯한 이 기적은 오로지 착한 마음이 불러온 축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잠이 오지 않아 툇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쏟아질 듯 반짝이는 별들 사이로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고 마당의 홍시나무는 달빛을 받아 신성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씨앗을 담아주셨던 그 주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어디에 계신가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요? 연화가 나지막이 속삭이자 바람결에 풍경소리 같은 맑은 웃음소리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가 할머니의 대답이라 믿으며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화는 훌륭한 청년과 혼인을 하여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았고 초가집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홍시나무만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사시사철 푸름을 자랑했습니다. 나무는 이제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마을에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만을 불러들였습니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느껴지는 평온한 기운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었고 설촌 마을은 효와 정이 살아있는 명소로 나라에까지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연화의 아이들은 홍시나무를 놀이터 삼아 자라났습니다. 아이들은 나무를 할머니 나무라고 부르며 따랐는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나무에 오르거나 매달려도 나무는 절대 가지를 부러뜨리거나 아이들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지를 부드럽게 휘어 아이들을 그네처럼 태워주거나 가장 맛있는 홍시를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란다.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과 희생이 깃든 생명이야. 너희도 자라서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무처럼 넉넉하고 따뜻한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어느 해 봄 마을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봄비가 내리지 않아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우물물마저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수심이 가득 찼고 농사를 망치게 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연환의 홍시나무만은 여전히 싱그럽고 촉촉한 잎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무 아래 모여 기우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연화는 정성스럽게 떡과 과일을 차리고 나무에게 빌었습니다. 나무님, 마을 사람들이 목이 말라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연화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마른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잎사귀들이 일제히 뒤집히며 바람을 일으키더니
곧이어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사람들은 빗속으로 뛰쳐나가 춤을 추며 환호했습니다. 빗물은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말라가던 농작물들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그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나무가 사람들의 간절함에 응답하여 흘려보낸 생명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홍시나무를 더욱 신성시하며 매년 나무의 생일이 되면 마을 잔치를 열어 감사를 표했습니다. 연화는 이제 중년의 부인이 되어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흰 서리가 조금씩 내려앉았지만 홍시를 먹은 덕분인지 피부는 여전히 소녀처럼 곱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갈등을 중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졌지만 그녀는 결코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눔과 섬김의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기에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보며 하늘이 내린 선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연화가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연화는 지팡이를 짚고 나무 아래 섰습니다. 나무도 이제는 세월의 흔적을 입어 껍질이 더욱 두꺼워지고 웅장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배고픔에 떨던 젊은 날, 눈 속에 쓰러진 할머니를 구했던 일, 그리고 이 씨앗을 심던 절박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꿈같은 세월이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연화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홍시빛을 받아 붉게 빛났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남루한 행색의 젊은이가 추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인데 날이 너무 추워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의 모습은 마치 수십 년 전 눈 속에 쓰러져 있던 그 할머니의 모습 혹은 춥고 배고팠던 연화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오게나. 누추하지만 따뜻한 아랫목과 먹을 것이 있으니 몸을 녹이고 가게. 연화는 젊은이를 방으로 들이고 따뜻한 홍시 죽을 내어주었습니다. 젊은이가 허겁지겁 죽을 먹는 모습을 보며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나눔은 돌고 도는 것이로구나. 내가 받은 씨앗이 열매를 맺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구나. 연화는 젊은이의 보찜 속에 몰래 잘 익은 홍시 몇 개와 따뜻한 털옷을 넣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젊은이는 1000번 만번 감사를 표하며 길을 떠났고 그가 떠난 자리에는 또다시 따뜻한 봄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젊은이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 따뜻함을 전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행의 씨앗은 그렇게 바람을 타고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화는 방 안의 가장 깊은 곳,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해둔 그 검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낡아서 실밥이 터진 주머니였지만 연화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를 손에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리운 얼굴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지혜로우셨던 박영감님, 그리고 이름 모를 그 할머니, 모두가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웃고 있는 듯했습니다. 연화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춥고 긴 겨울로 시작되었으나 그 끝은 홍시처럼 달콤하고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밖에는 소리 없이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촌 마을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불을 밝혀주는 홍시나무가 있고 서로를 안아줄 따뜻한 가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든 창가에도 혹시 붉은 빛이 어리는지 살펴보세요. 착한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도 연화의 홍시나무가 보낸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달콤한 꿈을 꿀 준비를 하세요. 저 붉은 홍시처럼 마음이 꽉 차오르는 그런 행복한 꿈을 말입니다. 그렇게 설촌 마을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추운 겨울밤을 드는 따뜻한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